안녕하세요. 식약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, 여러분의 단골 약사 김정은 약사입니다.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. 사실 우리는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제법 섭취하곤 했습니다. 이 과거에 여러분들 어릴 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발효유, 요구르트 같은 제품들을 섭취하면서 이 장 건강을 지키곤 했잖아요.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 노래 기억나시죠? 장까지 살아서 뭐 이런 거. 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달라졌죠.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장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, 장 건강뿐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, 더 나아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익한 기능들이 점점 더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도 많아지고 또 찾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어떻게 먹으면 더 유용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시작합니다. 프로바이오틱스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몸에서 왜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한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. 단순히 변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요. 그야말로 장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요. 장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 또한 강화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잡고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흔히 우리 유산균으로 잘 알고 계신데요. 이 엄밀히 말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유익균을 지칭하고요. 이런 유익균들 중 하나가 유산균이 됩니다. 다시 말해서 유산균은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요즘 이 프로바이오틱스 말고도 프리바이오틱스, 신바이오틱스, 포스트바이오틱스 등등 이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.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사람의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, 유익균을 이야기하고요. 이 유익균들의 먹이로 이 유익균들의 성장을 돕는 성분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, 또 프로바이오틱스와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포장하는 제품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.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의미하는데요. 이 유익균들이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나타내는 방법이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준과 동시에 여러 가지 항생물질이나 유기산, 효소 등 대사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물질들이 장 투과성을 조절하고 또 염증을 억제하는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유용한 물질들을 넣어주는 그런 개념인데요.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만은 사실 건강식품이 아닌 기타 가공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로 포스트바이오틱스 단독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와 함께 제품화되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. 실제 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상당한데요. 특히나 코로나 시대의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더욱 급성장했다고 합니다. 2020년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5,543억 원 수준으로 홍삼,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는데 이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3조 3천억 원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굉장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의 주된 기능성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장 건강 증진의 역할입니다. 실제 식약처의 장 건강을 위한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균주는 총 19종으로 락토바실러스로 알려진 유산균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. 최근에는 장 건강 외에도 면역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,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, 질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, 체지방 감소에 도움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제품들이 많아졌습니다.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전 연령층에서 모두 섭취가 가능하지만 특히 식이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져서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어린이나 임산부,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거나 특이 체질 혹은 장질환이 있는 경우와 또 항생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. 의사, 약사 선생님 등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이 사람마다 건강, 영양 상태 등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섭취 시간, 섭취 기간 등을 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생존해서 도달하기 위해서는 위산이 중화된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. 혹은 위산이나 소화효소의 분비가 적은 취침 전이나 식사 전 공복이 좋다.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요. 사실 최근에는 이런 영향을 좀 덜 받도록 장룡 코팅과 같이 다양한 기술력을 접합시킨 제품들도 많아졌고, 또 프로바이오틱스가 죽어서 장에 도달하더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는데, 이 개인적으로는 식전 식후를 따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렇게 꾸준히 드시는 걸 강조드리는 것은 이 장내에 유익한 균이 정착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좀 기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. 배변과 함께 항상 일정량이 배설되기도 하고, 또 그때그때 식단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장내 환경은 굉장히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인데요. 최소 한 달에서 3달 정도는 좀 섭취를 해보시고, 만약 장기간 섭취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가스가 많이 차는 등의 좀 변이 더 딱딱해지고 이런 불편한 증상을 느끼신다면 섭취를 중단하시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꿔서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. 우리 몸에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해서 복용하는 항생제. 이 항생제와 함께 섭취를 하면 항생제가 유해균뿐만이 아니라 유익균도 같이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. 이 항생제를 드실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 항생제를 먹고 설사나 좀 변비가 온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? 그리고 또 아기들 감기가 걸리거나 했을 때 항생제 시럽이 처방되면 유산균 정장제를 함께 처방해 주시는 걸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. 다만 항생제를 복용하실 때 동시에 같은 시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되면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항생제에서 같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1~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, 프로바이오틱스도 이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 등에 따라서 섭취 후에 설사, 불편감, 또 발진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시거나 다른 균주의 제품으로 바꾸시거나 혹은 빈도를 좀 줄여서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 중 부당 광고 사례도 꽤 있다고 합니다.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다거나 일반 식품인 발효유를 이 장 건강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방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.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주이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건강을 매우 위협할 수도 있는데, 이 프로바이오틱스만큼은 좀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잘 정제되고 또 어느 정도 연구 등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균주를 사용한 좀 믿을 수 있는 공정을 거친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장드려요.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, 그리고 기능성 내용 등을 꼭 확인하시고요. 혹시라도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했다면 구매하지 마시고 이 불량식품 신고 전화인 1399로, 또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이상 사례가 발견되었다면 복번 없이 1577-2488번으로 신고해주세요. 네, 오늘은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온 가족이 먹는 제품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고요. 부당한 광고도 현혹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의 약질시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